코스피가 지난주에 장중 5천선을 넘은 후에는 좀 움직임이 제한되나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종가를 기준으로 5천선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또 한 번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저점을 점점 높여간 것 같고요. 게다가 코스닥은요, 어느덧 1100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같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준 오늘 주목해볼 이슈와 대응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 목대균 대표,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목대균 대표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먼저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투자를 하기 겁날 정도로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포모 현상을 느낄 정도로 시장을 쫓아가야 되는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나 하는 경계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지금 한국의 그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실적을 갖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갖다가 체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그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29일 날 많이 있는데요. M7 중에서 중요한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FOMC도 금리를 갖다가 방향성을 갖다가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29일이네요. 네. 29일에 많은 이벤트들 몰려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정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과 비슷한 느낌, 약간 이제 공포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저의 공포는 저는 어쨌든 이제 증권사 고객 접점에 있는 브로커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들의 수익률이 이 지수를 이 벤치마크를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요새 그런 불평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지수 이렇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것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조바심이 나는 이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한 4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리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어제부터 나오면서 수급이 좀 확 치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코스피의 기존 섹터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는 점이죠. 반도체나 원전이나 뭐 이런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조방원 이런 섹터도 적어도 뭐 순환매의 관점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코스닥 이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급 구조 이게 또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뭐 ETF 그리고 요즘 뭐 퇴직연금으로도 엄청나게 자금들이 또 하이닉스를 좀 담겠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치는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과거 코스피 대비 이제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 실적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아까 SK하이닉스랑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게 아마 SK 비슷할 거예요. 근데 코스닥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7, 8배는 많을 겁니다. SK하이닉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꺼림직해질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는 지수고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을 다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부분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닥 소부장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대적인 강소가 나오는 점이 과거 이제 코스피와 약간의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좀 있는. 요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의 이제 좀 자조적인 생각. 이렇게 좋은 상황, 뭐 지금 45조, 50조 뭐 이런 정도의 거래대금 상황이라면 그냥 가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증권사들의 주가도 향후에 굉장히 좀 좋아지겠다. 오늘 키움증권 많이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막 너무 막 종목의 선택에 이렇게 너무 골머리를 앓는 것 이런 상황이시라면 뭐 증권주 하나 똘똘한 거 하나 좀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어떤 시장에 있어서 이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상승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오늘 조금 인상 깊은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두 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왜 안 쉬고 가지? 공포심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내가 제대로 이 지수만큼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짐 다 싸서 코스닥으로 가야 되나 싶었었다가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대세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어디라고 보세요? 아, 예. 저도 운용하다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이 시작되는 건가? 어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코스닥 너무 무섭더라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 대형주구나.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 중에 4개가 실적을 발표할 것 같고요. 2개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를 줄 것 같습니다.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향후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출 전망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700에서 800달러 정도 지출을 갖다가 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이던스를 갖다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그 2030년까지 뭐 3조 달러 혹은 5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계속 실제치가 집행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갖다가 높여주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빅테크들이 고객사를 갖다가 다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체 칩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체 칩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HBM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양한 수요처는 다양해지지만 공급할 수 있는 HBM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과점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그 어떤 우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실적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언급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가 오늘 시장에 좀 반영돼서 소부장 기업들도 생각보다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펀더멘탈 관점에서 코스피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개인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을 붙고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행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멘텀을 못 찾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예탁금 지금 늘어난 거랑 시중 잔고 늘어난 걸 봤을 경우에는 약간 불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30% 정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경우에는 아직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셨을 경우에는 코스피 아직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으니까 오늘 뭐 종가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주 전쯤인가요? 코스닥 언제 갈까요? 얘기했는데 5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코스닥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확히 좀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코스피도 강해요. 네. 어디가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코스닥과 코스닥의 비중을 뭐 9대1, 8대2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6대4, 7대3 정도로 가져가셔도 코스닥의 속도감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 먼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쪽을 예를 들어서 뭐 한 70%, 60%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절반 정도는 반도체 역시 빅2 담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방원이나 현대차의 로보틱스 뭐 이런 정도로 코스피를 어느 정도 좀 구성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뭐 이제 지수에 대해서 어떤 스타트가 걸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저는 뭐 절반 이상 정도는 지수에 관련된 지수를 복사해 놓는 ETF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분들 뭐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어쨌든 뭐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다 해서 올해 가이던스 나온 영업이익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펀더멘탈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 투자자 뭐 여기 뭐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떤 벤치마크를 비트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장치죠. 어쨌든 지수를 어느 정도 복사를 해놓고
초과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갖다 넣어서 이제 그 비중을 채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다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익들을 내줄 수 있는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엔터나 일부 뭐 2차 전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을 좀 채워 나간다면 코스피에서 겪었던 그런 포머를 조금 덜 겪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대4, 그러니까 조금 이제 코스닥에서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네. 분들은 6대4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7대3 정도로 코스닥을 좀 코스피와 코스닥 비중을 가져가시고 코스닥 비중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뭐 절반 이상 정도는 네. 일단 지수를 좀 복사해 놓고 나머지를 좀 보완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대응을 한다라면 글쎄요, 포모를 크게 당하진 않을 네. 것 같다라는 요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겁난다고 하는 게 이 벤치마크에 너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큰 실패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왜요? 코스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ETF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의 랠리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서요. 말씀하셨듯이 대형주를 일부 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갖다가 지금 편입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정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코스피 9, 코스닥 1 정도의 비율을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간다면 6대4까지는 코스닥을 비율을 우리가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코스닥 비중의 절반 정도는 지수를 간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음 섹터는 코스닥에서 뭐가 주인공이 될까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아이디어 잡아볼까요? 아까 정경민 팀장님 살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대표님은 어디로 보세요? 아까 뭐 엔터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뭔가 코스닥 내 순환매는 항상 도는 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항상 가고 그다음에 뭐 엔터도 돌고 화장품 돌고 미용기기 돌고 이런 순번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바이오다? 예,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이 일단 바이오고요. 비중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꿈만 팔았던 기업이 바이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꿈을 갖다가 숫자로 옮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벨 전략을 쓴다고 하면 지금 당장 꿈을 갖다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게 바이오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우리가 더 넓은 그 큰 시장을 갖다가 겨냥한다고 하면 로봇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의 그 포트폴리오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의 시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골고루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사실 뭐 오늘 지수에서 이미 판가름 좀 난 것 같긴 한데 관세 이슈가 어쨌거나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닐까요? 괜찮을까요? 관세 이슈에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파마들이 일반 최애국 대우에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미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그 글로벌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봤을 경우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슈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특허 절벽이나 이러한 자체적인 매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특허 절벽을 맞서서 자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다 찾게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 이러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갖다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기술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체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흐름 보면은 사실 오늘 미국 뭐 의약품 관세 15에서 25 올린다 해가지고 타격은 코스닥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코스피에 있는 빅파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CDMO를 위주로 하는 기업들에 오히려 조금 더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그리고 오늘 유세 게임 섹터가 꽤나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스닥의 다음 타자로는 적합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확인할 게 많습니까? 조금 약하다고 봐야죠. 게임 섹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이제 개별성을 띈 그런 이벤트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쭉 보면 뭐
바이오 쪽이 뭐 조금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 자료를 봤을 때는 39% 거의 40% 정도였거든요. 바이오만 맞아요?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지수로 바이오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0%가 된다는 얘기인데 바이오,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엔터 이런 것들을 빼면은 남는 부분이 뭐 10몇 %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ETF 지수의 상승을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게임주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지금 파노가 하나 좀 나왔었거든요. 액터즈 소프트라는 네. 종목에 대해서. 근데 언제적 게임을 이제 파노를 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생색내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게임은 이제 어떤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작 발표를 위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뭔가를 좀 흘리는 약간 기대감도 있고 네, 뭐. 그런 좀 프로모션 기간에 있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신작 발표에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그게 극강에 갔다가 신작 발표하고 나면 그냥 세론을 그렇죠. 해버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형 신작을 가지고 있는 거는 펄어비스만 지금 3월 20일인가요? 이제 특정이 됐죠, 붉은 날짜가. 사막.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형 신작은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게임주 전반에서 이제 움직이기에는 좀 이렇게 어떤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은 그러니까 좀, 수급도 네.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개별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게임주를 본다라고 하면 글쎄 뭐 펄어비스 정도만 예전에 그런 게임주를 매매하던 그런 패턴 정도가 어울리지. 네. 이 업종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은 좀 다소 붙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로 접근한다 하면은 뭐 펄어비스 같은 대형 신작 기다리고 있는 기업. 붉은 사막이 이제 한 7년인가 8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시장에서는 너무 안 나와서 늙은 사막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이 풍문이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퀄테스트 통과는 누가 했다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지금 뭔가 이 풍문상으로는 퀄테스트 통과는 삼성전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근데 오늘 주가 보면 하이닉스가 더 좋았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틀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까지. 목대균 대표님. 자, 하이닉스가 오늘 더 잘 갔습니다. 이 이유와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주가 탄력성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HBM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사 중에서 퓨어한 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성치가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만약에 퀄리티 테스트를 갖다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누군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격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그런 데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누가 팔겠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올해 그 영업이익 증가율을 하고 지금 올해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를 빨리 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저는 환율 안정이 생각보다 많이 기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로 환율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안 되는 경우에는 환차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 움직임과 원달러 환율 움직임 봤을 경우에는 원달러가 피크를 쳤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겹쳐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며칠 사이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를 다시 보는 입장에서는 US 달러 관점에서는 아직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좀 지엽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은 상태잖아요. 둘 다 합쳐서 200조인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달러가 높은 게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지금 달러가 꾸준히 잡히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달러 잡히니까 1,420원 밑으로 간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을 좀 차감시켜야 되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작년도에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 주가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펀더멘털로 설명이 되고요. 40% 정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멀티플 익스펜션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멀티플 확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반영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펀더멘털이 많이 있다. 네. 40%에는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매크로적인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매크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환율로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US 달러의 그 약세, 원 달러의 약세 부분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 반영이 충분히 돼 있고 그건 기대치에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여태까지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매크로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 뭐 오늘 주가 차원에서도 대단했는데 정규장 종가가 지금 80만 원 기록하면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팀장님, 시티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 그걸 만약에 신뢰한다고 하면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보유자의 영역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잘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저는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000조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는 580조를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잠깐 아까 좀 확인을 했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5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물론 이제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단순하게 해서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 뭐 물론 표시하는 화폐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그렇죠. 나라도 다르고 뭐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아주 단순해 초등학생처럼 숫자만 딱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분기의 연간 실적을 다 찍어낼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어떤 비교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향후에 이제 뭐 던져주는 가이던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합쳐 보면은 저는 그 시가총액 1000조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익단을 이렇게 크게 실적에 미스만 없이 한두 분기 정도만 뭐 이렇게 뽑아내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넘어서 이제 신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강한 속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은 같이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네.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1000조, 삼성전자는 1500조의 시가총액 그 생각보다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뭐 이제는 뭐 일부 이렇게 뭐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관점보다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소 좀 공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 더 어울리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제 최태원 회장이 뭐 10배는 시총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2000조 얘기를 이야기를 하셨죠? 네. 하기도 있었어가지고 그쪽 뭐 되면 뭐 저희가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크랙을 내려는 건 아니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오늘 소식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칩에 HBM3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작년에 보면 SK하이닉스 항상 HBM3를 만들면 족족 엔비디아가 다 사간다. 물량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유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유 물량이 갔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하나 들고 최근에 그냥 이것도 이제 좀 풍문 중에 하나인데 HBM4에서 어그러진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이쪽에 만회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좀 후문들이 좀 있죠. 네. 뭐 엔비디아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거기를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그쵸. 최근 들어서 묘하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좀 더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글쎄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괜히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두 네. 종목들 보면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서 좀 봤는데 60일 동안 60거래일 동안의 시계열을 봤더니 채 5%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거기에요. 같이 가는 네. 게 그런 부분이고 HBM도 그렇고 범용 메모리도 그렇고 일방적인 어떤 마켓 시어를 둘 중에 한 회사가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이가 커지는 데서 서로 이쪽 이제 나눠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가 딱 뭐 잠식을 하고 일방적인 하나가 좀 밀리고 이런 현상은 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제 HBM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있어서 파이가 커져가는 쪽을 이 양대 회사가 이제 다른 버전으로 뭐 HBM3 또
4까지 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더 되고 뭐 하나 덜 되고 뭐가 좀 흠집이 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냥 결국 둘 다 좋다. 예, 저는 그냥 그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컨센서스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속도 요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마야라는 게 이게 맞춤형 그 커스텀 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그쵸, 것 ASIC 같습니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했다라고 하면 결국에 협상 우위는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져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약간 범용이고 그 마야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이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조금 높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이닉스에다가 조금 더 협상 우위를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갖다 개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건 3사밖에 없으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의 그 협상 우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마진 방어에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좀 계속 같이 가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만 해도 좀 불안했었는데, 근데 또 현대차가 계속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지금은 매수 기회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트럼프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늘 종잡을 수 없긴 했었는데 지금 뭐 갑자기 아침에 놀라셨던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타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침에도 보니까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런 얘기가 이제 SNS에 갑자기 일단 올라오고. 갑자기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결론은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수단이다. 그쵸.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빨리 너네 국회에서 인준해라. 자기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이거에 대한 약간은 좀 협상용 카드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뭐 현대차가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그러면 이건 뉴스가 나온 거 아니냐, 흘러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설마.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은 자동차를 좀 팔아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의 매크로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변수를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주가가 조금 최근에 부진하는 것 아닌가. 이미 밸류에이션도 제 랠리 전에 봤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PR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미 10배 초반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겨냥한 그 트럼프의 그 약간 협박성 멘트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협상 우위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의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인가 우리 정부에서 원화 약세 이유로 대미 투자금 200억 달러 지급 연기한다 이런 설이 돌았고 미국 정부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을 했냐 안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쫙 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한 나라 중에서 비준을 안 한 나라가 다 안 했어요. 일본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이거 시범 케이스 된 건가? 이 압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보셨을 때 이건 좀 우리나라 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약간 그런 쪽에 타코의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데 결국은 타코다 그래도. 쉬운 말로 그냥 한마디로 추락하면은 그냥 빨리 입금해 이거죠. 네. 지금 뭐 이렇게 재고 있느냐. 그쵸. 빨리. 지금 나 지금 머리 아프다. 지금 뭐 캐나다 뭐 관세도 있고 지금 유럽하고도 척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 그 미니애폴리스 IC 관련해서도 머리 아픈데 근데 너희들 입금을 안 했네. 갑자기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현대차만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뭐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갈 만한 이제 그런 찬스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좀 급하게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장중 조정으로 상당 부분 올려 세웠던 거를 보면은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협정, 25%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언제부터 올리겠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약간의 좀 뭐랄까요? 약간의 이제 좀 그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차와 뭐 현대차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네. 어쨌든 대외적인 이슈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뭐 명분이 좀 주어졌는데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하루에 많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그널이 어쨌든 불확실성을 던져준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네. 현대차의 편입이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가 뭐 저는 뭐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장 초반만 해도 4.77% 하락 출발해서요. 그래도 1.32% 양봉을 띄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은 현대차? 자동차 아니고 로봇주 아닙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승이 된다 이야기 있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관세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비용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악재들은 장 초반 주가로 다 얻어맞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이 현대차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테슬라라고 좀 보고 그럼요.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동차도 팔고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로봇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옵티머스를 갖다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틀라스가 있는 거고 정밀도 쪽에서는 높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경우에는 테슬라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세로 인해서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재를 갖다가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소화했고 지금 기대감을 반영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오늘 같은 주가 약세로 인해서 조금 이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또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세가 기다렸던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오늘 유입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현대차를 조금 비중을 적게 가져갔다가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정받으면 반드시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같이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타쿠인데 그러면 한번 주가가 늘렸을 때 한번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아 테슬라는 현대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현대차의 비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럼 KCGI 자산운용에서는 현대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요? 저희는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갖다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고요. 대표님이 보시는 힌트를 갖다 하게 되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 3분의 1의 가격에서 똑같은 맞아요. 이익이라고 봤을 경우 3분의 1의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뭐 구체화된 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EV 쪽에 대한 그 포지션이 있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 EV 쪽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지금 거래 중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반만 채워가도 목표가는 충분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현시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팀장님은 10배까지만 딱 줘도 괜찮지 않을까? PBR 한 배. PBR 1배. 예. 자기 자본 기준으로 지금 130조 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 현대차 지금 100조거든요. 내려와서. 예. 그렇게 보면 한 6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뭐 로보틱스를 하든 뭐 그쵸. 자동차 잘 나오든 뭐 이런 데에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대차의 자기 자본 PBR 1배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차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타코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리해 보면서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력 설비입니다. 자, 어제는 현대 일렉트릭, 오늘은 LS 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효성중공업 남아 있습니다. 빅3들 계속해서 어닝 서프를 낼 것 같은데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목대균 대표님 보셨을 때 근데 앞서 오늘 이 두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야, 근데 효성중공업 남겨둔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장기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미국발 수주가 나오는 전력 설비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글로벌로 전력 설비를 제때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몇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한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장기 스토리의 이제 초입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가장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전력 쪽이고요. 전력 쪽을 해결하려고 하면 물론 뭐 원전을 지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스 터빈을 돌려야 되고 이게 관련된 전력 설비지, 그다음에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기업들 대비 50%의 가격으로 딱 납기를 갖다가 준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히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갖다가 높이 사고 있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은 최근에 워낙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반영돼서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의 업사이드는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 설비가 정말 강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또 원전이랑도 같이 가기는 하잖아요. 근데 팀장님, 원전 내에서도 지금 이 수익률 상위를 보면 다 전력 설비 쪽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원전 안에서 전력 설비 쪽으로만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의 이제 대표적인 지표 종목들이 좀 수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뉴스에만 단편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발현이 좀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원전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한전과 한전 땡땡땡 아이들 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또 해외에서 뭐 한두 개 또 뉴스가 나오면 두산중공업,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들은 뭐 잠재력도 좋고 가능성도 있고 뭐 스토리 내러티브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없죠. 수주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위가 막힌 조금 이제 답답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력 소비 쪽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해 말 4분기에 이제 증설이 끝나죠. 그렇다 보니까 원전 뭐 지금 당장 뭐 삽질 시작해가지고 돌려도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시험 가동까지 5년, 상업 가동까지 7년 뭐 이렇게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보다는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밸류가 상당히 좀 무거워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매칭시킬 수 있는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냥 뭐 어거지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에너지가 어쨌든 이제 페어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가 좀 막혀서 정고점까지 정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전력 기기 쪽은 요거보다는 좀 난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조금 이제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상승다운 상승, 그러니까 속도감이 나오려면은 효성중공업과 H현대일렉의 증설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보다는 주가는 조금 더 먼저 좀 반영이 되니까 올 그래도 한 2분기 정도가 돼야 좀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근데 원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력 설비 섹터 자체에는 호재는 계속해서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정경민 팀장님 꾸준하게 보자면 오늘 기사 보니까 전력 설비가 이제 그동안 미국향이 되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유럽 비중도 키운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유럽도 커진다면은 지금 전력 설비의 사이클을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유럽에는 물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뭐 독일이나 프랑스 회사들이 일부 경쟁사로 그나마 이제 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국 EU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뭐 앵커께서 좀 짚어주셨듯이 뭐 EU 쪽에서도 원전에서 좀 속도를 내준다면 우리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한테는 밸류를 늘릴 수 있는 뭐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혹시나 뭐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은 자기들끼리 뭐 짬짬이하거나 뭐 그런 확률도 좀 있나요? 그렇죠. 뭐 방산도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예. 미국은 그냥 뭐 나라 전체 약간 마트 같잖아요. 그냥 뭐 없으면 사서 쓰는 이제 그런 문화라면 그래서 EU는 뭐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또 입김이 센 국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속도감이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시장의 확장은 이런 플레이어들한테는 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좀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전력 설비가 뭐 유럽 시장으로 인해서 커지는 것,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좋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뭐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주로 미국 쪽 그러니까요. 수요를 다들 갖다가 거기 많이 쏠려 분석을 있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쪽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이건 추가적인 업사이드, 추가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기대감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럽까지 나온다면은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전력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대균 대표,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